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어제 시장 참 대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멀미날 정도의 아찔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코스피의 장중 상하단 폭이 17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장 초반 3,200선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후에 상승분 다 반납해냈고요. 코스닥 시장은 거의 장중 내내 약세권에서 머물면서 1% 넘게 빠졌는데요. 어제는 수급 물량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기관은 3조 7천억 원이 넘는 역대급의 물량을 매도로 내놨고 개인은 이를 뛰어넘는 4조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했죠.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시장,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다 보니 시장에서 소외되기 싫은 심리가 반영되면서 패닉 바잉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장 이슈와 대응 전략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과 정치적인 혼란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취임을 열흘가량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은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부양안 기대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증시에 부담이 되는데요. 퇴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 가능성과 민주당의 2차 탄핵 시도 등이 리스크로 작용한 가운데 나스닥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월 16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주가가 급등하며 3,000피 시대에 접어들자 브레이크를 풀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년 만에 풀리게 되는데요. 공매도 재개에 맞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올해 CES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꼽혀온 LG전자의 롤러블 스마트폰이 공개됐습니다. LG전자는 LG 롤러블로 명칭을 확정하고 실제 구동 모습이 담긴 영상을 티저 형태로 공개했는데요.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LG 롤러블은 사양을 낮춰 가격을 떨어뜨리는 대신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갖추는 프리미엄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LG전자 스마트폰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때 42,0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가 이틀 만에 10,000달러가량,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넘게 폭락했는데요.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인 만큼 하락도 빠른 모습입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조정은 역대급 돈 풀기의 후유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월가에서 인플레이션 부메랑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13%대까지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회복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3% 오른 31,097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500 0.6%가량 하락했습니다. 3,7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2%가량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13,03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한 몫을 하고 있고 또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이 우려로 작용하면서 투심이 위축된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 뉴욕 증시에서 이 주요 지수는 미국 전국의 불확실성과 기술 기업 규제 우려 등으로 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이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하락한 31,008.69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S&P 500 지수는 0.66% 하락한 3,799.61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25% 하락한 13,036.4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보다 하락폭은 좀 덜 했지만 코스닥 지수랑 나스닥 지수 비슷한 수준이군요. 이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미국 증시에도 좀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타익 실현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코멘트는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추가 부양책 논의와 같은 미국 정치권 동향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 전망 등을 주시하면서 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 재정 부양책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로 주요 지수는 지난주에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로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부추겼는데요. 하지만 최근 주가 급등으로 인한 레벨 부담도 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혼선이 여전한 점도 이날 투자 심리를 압박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번 주 하원에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권력 구도의 변화를 촉발할 만한 요인은 아니지만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마찰이 심해질 경우에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사태가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관련 기업 주가를 압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통해서 이 지지자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중단하는 등 조처를 했지만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서두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 주가는 6.4% 넘게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 주가도 4%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1.1% 선 위로 올라선 점도 이 투자자들을 다소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이 금리의 빠른 상승과 함께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두고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에 테이퍼링 등 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강력한 경제 회복을 기본 전망으로 삼고 있다라면서 올해 테이퍼링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경제 회복이 빠를 경우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이 언급을 했는데요. 이 당면한 미국의 경제 및 보건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도 이 불안 요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고용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의 여파가 나타났는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천만 명도 넘어서는 등 전염병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입원 환자 수가 13만 명 안팎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한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 지난해 12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99.01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상향 조정된 지난해 11월 수치 99.05에서 소폭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열된 측면도 있는 만큼 조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11.69% 상승한 24.08을 기록하면서 물론 10%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이 높은 추세는 아닌 비교적 이 20%대 중반 정도면 크지 않은 모습이라서 빅스 지수는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니오와 테슬라가 좀 맞섰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 니오 데이에서 이 신형 세단을 발표한 데 힘입어서 6.42% 이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니오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2.6% 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니오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7.82%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MD는 TSMC의 7나노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소식으로 2.82% 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마이크론은 이 5G 폰의 급증과 PC 산업의 강한 성장으로 이 올 한 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될 것이라는 이 마이크론의 글로벌 운영 담당 부사장의 언론 인터뷰 영향으로 1.6%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업종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램 리서치가 2.96% 이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14%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이 미국의 이런 반도체 종목들보다 훨씬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문을 위한 조치 발표로 이 4.53%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일라이 릴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 데이터 발표 그리고 자사주 매입으로 11.74%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오젠은 이 로체 홀딩스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면서 바이오젠이 5.93%, 이 로체 홀딩스가 2.79%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 의견 상향 조정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엑손모빌이 3.04%, 이 월그린부츠가 5.51% 상승을 했고요. 이 대형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 급락 등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과 아마존이 이 2%대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세일즈포스가 1.71%, 이 소프트웨어 회사죠. 세일즈포스가 하락을 했고요. 이 퀀텀 스케이프가 6.43%, 준비디오가 3.4% 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좋았던 종목들, 기술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딛고 4%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관측대로 좀 V자 반등을 이루려면 어떤 여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이 V자형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는 이 크게 좀 상승을 한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곤 있는데요. 세계 경제 같은 경우는 2020년 마이너스 4.3%의 역성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해 수그러들면서 4%대의 경제 전망이 분석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은행의 2021년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4.3%의 역성장에서 올해 4%의 경제 반등이 전망이 되고, 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와 같은 이 민간 투자은행은 이보다 이 4%보다 더 낙관적인 6%대의 이 확연한 V자형 경제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보급 추이가 세계 경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백신 접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미국의 경우 최대 4.8%에서 이 최저 1.8%까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생산을 회복한 중국이 대표적으로 7.9% 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작년 세계 최저 수준의 침체가 나타났는데 마이너스 7.4%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3.6%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규모는 중국 7%대 7.9%에 비해서는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반등 효과가 마이너스 7.4에서 3.6으로 반등 효과는 유로존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중국을 제외한 신흥 개도국의 경우에는 백신 보급 속도가 낮아서 신흥국 성장률이 G20 국가보다 낮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인데요. 코로나 타격이 적은 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일부 신흥국은 새로운 밸류체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르게 이 국제통상회의를 미국이 주도하는 선도력을 회복하면서 자유진영관 동맹도 강조될 전망입니다. 우선 미국의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다자체제 복귀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보복 등 이런 양자적 조치가 아닌 다자 시스템 하에서의 예측 가능한 통상 질서가 강화될 전망이고요. 또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재정비를 비롯한 개혁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이 중국과의 양자전이 아닌 우호 진영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등 이 아태 지역 동맹국 간 관계와 멕시코, EU 등 악화됐던 동맹국 관계와의 이 회복 노력도 점쳐지고 있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상 최대의 돈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상 최저 금리 그리고 최대 부채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2020년 말 글로벌 부채가 역사상 최대치인 약 277조 달러 규모에 도달한 가운데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집행한 주요국의 공공부채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과 같은 이 선진 경제의 올해 국내 총생산 대비 이 정부 부채는 2019년 대비 20.3%포인트 증가한 125.6%에 육박할 전망이고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미국 연준의 제로금리를 위시해 전 세계적인 역사상 최저금리 현상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로금리와 지속적인 정부 지출 확대가 유지됨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부채 위기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 금리 상승 및 이 긴축 시간이 다가오면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국가가 이 부담할 사회 경제적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은 개혁 개방에서 와신 상담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장기적인 패권 경쟁에 맞서서 반격을 준비할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뉴딜 정책, 환경에 관한 부분들, 탄소 경제, 이런 부분들,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세계 경제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신기후 체제가 출범하고 미국이 시의적절히 파리 협정에 복귀하면서 이 저탄소 경제의 전환의 변곡점까지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그런 모습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1이 개막이 됐습니다. 올해는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CES 2021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중국보다 한국의 존재감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년 상당한 위세를 떨쳤던 이 중국 기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지난해 1,368개 업체가 참가했던 중국은 올해 203개 수준으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중국 대표 기업인 화웨이도 불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341개 업체가 참가해서 미국 567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참가를 하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CES 2022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일상을 주제로 참가를 하고요. LG전자는 이 소중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LG와 함께 홈 라이프를 편안하게 누리세요라는 문구를 앞세워서 신기술 소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예년처럼 개막 첫날 프레스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존재감 상당히 좀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거의 매년 이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죠. 디스플레이의 기술의 향연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2021 공식 개막에 앞서서 미니 LED TV 공개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7일 퍼스트룩 2022를 통해서 새로운 미니 LED TV 네오 QLED를 선보였고요. LG전자는 지난달 미니 LED TV 신제품 LG QNED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양사는 새로운 스마트폰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롤러블 폰의 맛보기 영상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폼팩터 경쟁이 예고됩니다. 또 삼성전자는 14일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새해 첫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투명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없이 소리를 재생하는 CSO 패널과 같은 이 다양한 혁신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는 이 CES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았다가 얼마 전부터 점차적으로 이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축 중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이 모빌리티의 비중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CES 2021에는 GM의 메리바라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순수 전기차 전환에 대한 GM의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업체로는 GS 칼텍스가 처음으로 행사장을 찾아서 미래형 주유소를 소개할 예정이고요. CES에 처음 참가하는 만도 역시 첨단 운전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한국엔 컴퍼니 그룹 계열사인 모델 솔루션도 이 증강현실을 적용한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삼성전자 전장부품 사업 자회사인 하만 인터내셔널은 지난 7일 하만 미디어데이를 열고 디지털 콕핏 2021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동 중에도 차량 내부를 제3의 생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강화한 게 특징인데요. 이 외에도 LG전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만들어갈 전기차 부품 관련 기술도 미리 선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모빌리티의 중요성,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의 예년과 같은 향연, 그리고 한국 존재감 상당히 좀 증가했다. 이 세 가지로 CES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 또 관심을 모으는 것이 있죠.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개막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한미약품 등 이렇게 2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맘때 열리면 바이오주들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굵직굵직한 계약들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나온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 바이오 기업 투자 행사기 때문에 바이오주들 굉장히 바이오 기업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이 CES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가 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3일 오후 11시 메인 무대격인 이 메인 트랙에서 IR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7년부터 5년 연속 메인 트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새롭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장을 맡은 이 존림 대표가 인천 송도 본사에서 온라인을 통해 발표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메인 트랙 외에도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부상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게 IR 기회를 제공하는 이머징 마켓 트랙 또한 존재합니다. 2년 연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휴젤은 이 13일 오후 9시 30분 이머징 마켓 트랙을 통해서 2020년 성과 및 2025년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휴젤과 같은 경우는 이 보톨리늄 톡신의 유럽 판매 허가 획득을 비롯해서 미국, 이 BLA 제출 등 추가적인 빅마켓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글로벌 사업 비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제넥신 또한 이머징 마켓 트랙에 참가하는데요. 이 제넥신은 2018년과 2020년에 이어서 2021년 또다시 구두 발표 기업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 제넥신은 최근 면역 항암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 이 GX 이 i7의 이 사업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제넥신은 구두 발표 외에도 해외 투자자와의 1대1 미팅과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기술 이전과 같은 전략적 파트너십 발굴에도 이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미약품, LG화학, HK 이노엔 등 이머징 마켓 트랙, HK 이노엔 등이 이머징 마켓 트랙에 참가할 예정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계약들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큰 규모고 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의 그런 이 계약에 시장은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볼 텐데 삼성전자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어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9만 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인텔이 핵심 반도체 칩을 TSMC나 삼성전자로부터 위탁 생산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기대감 같이 모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작년이죠. 퀄컴과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를 잇따라 확보했었는데 어제 그 인텔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인텔까지 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삼성 자체적인 청사진이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인텔은 2023년 생산을 시작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 일부를 파운드리 업체죠. 이 삼성전자랑 대만 TSMC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도 외주 생산을 거의 맡기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반도체 제조 쪽에서 미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7나노미터의 공정 전환이 지연되면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우선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 위탁 생산 여부를 2주 내에 최종 결정하면서 발표할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현재로서는 인텔이 종합 반도체 기업이자 경쟁사인 이 삼성전자보다는 이 반도체 설계에 관여하지 않는 파운드리 업체죠. 이 TSMC의 외주로 맡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둘 가능성은 좀 열려 있고, TSMC의 수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포화 상태, 이런 좀 공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도 만약 TSMC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 기회가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퀄컴, IBM, 엔비디아 등의 물량을 잇따라 따냈던 삼성전자가 향후에 파운드리 시장 공략에 한층 더 힘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호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작년에 세계 파운드리 시장 매출 규모는 재작년보다 23.8% 증가한 750억 달러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뭐 5G, 또 AI, 뭐 자동차 전장화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산업 분야에서 수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의 12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가량이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물 실적은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항공주 전망은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인천공항의 12월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3% 감소한 22.8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노선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북아가 마이너스 99.4%, 동남아가 마이너스 97.5%, 일본이 96.8%, 중국이 마이너스 96.5% 같은 전 노선이 거의 급감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거의 뭐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최근에 또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선 여객 수요는 부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어떤 여객적 회복의 핵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급되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상위 제약사들의 백신 공급 소식은 긍정적인 부분은 되긴 하지만 유통이랑 안정성 등의 문제로 집단 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여객 수요의 단기간 급격한 회복 가능성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나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12월 화물 수송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증가한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인 27.1만 톤을 좀 기록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객과 틀리게 이 화물 수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선별로 보더라도 일본 쪽이 34.1%, 그리고 미국 쪽이 29.3%, 동남아가 8.6%의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우선 12월에 화물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년 동기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0개월 내 봤을 때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반도체를 포함한 IT 제품들과 이 바이오 헬스 관련 품목 등의 수출이 좀 견조했고요.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기존의 전통 화물 수요도 상승세를 좀 지속을 했습니다. 동시에 연말의 계절적 성수기 효과와 해외여행 포기에 따른 이 보복성 소비 증가도 이 화물 수요 증가를 견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항공업종 안에서도 이 화물 소송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대한항공 중심의 그런 화물 수송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백신 수송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의 유동성 확보 움직임들도 이 대한항공의 최근에 어떤 실적이나 어떤 재무 구조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업종 안에서는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전망과 그 안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최근에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회복하고 다시 강세 기조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어제장에서는 1,100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그 원화가치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의 블루웨이브죠. 민주당의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는 걸 블루웨이브라고 하는데, 이 블루웨이브 이후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의 강세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된 이후에 미국 달러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7일이었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08%로 전일 대비 0.04% 오르면서 어떠한 시장에 대한 금리의 방향성이 좀 우상향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세를 좀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위안화도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선 달러 강세에 대한 전 세계 어떤 통화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어떤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주가가 좀 출렁했던 부분도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이런 환율과 어떤 금리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블루웨이브 이후에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달러의 강세는 좀 단기적이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중장기적으로는 약달러 흐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정부의 이 통화 정책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통화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단기적인 영향, 단기적으로 이벤트의 가능성도 좀 개인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연초에는 대체적으로 1월 효과로 증권주가 좀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증권주가 최근에 좋습니다. 우선 3,000선에 진입하면서 이 어떤 강세장에 들어서는 모습의 개인들의 어떤 매매 부분을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매 수수를 통해서 증권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상장된 그 증권 회사들의 주가는 이번 달에는 일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지금 개인들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증권사 수익에 대한 개선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거래대금도 여전히 그 높은 수준을 작년 말에 이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조 2,400억으로 2019년엔 4조 9,800억, 그리고 그 어떤 2018년 6조, 2017년 때는 5조, 2016년 4조대였는데 최근 5년간 일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수준까지도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증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 자금도 여전히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이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 예탁금은 지금 70조에 육박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65조 5,227억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4조 원 넘게 지금 부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어떤 수익 비중에서 위탁 매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쪽을 줄이고 이 IB 쪽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전부터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비중을 줄이고는 있긴 하지만 통상 이익의 20%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의 증가와 함께 증권사의 실적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지금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로커리 수수료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IB 또는 WM이나 이 어떤 자산 관리 쪽 비중이 큰 증권사의 그런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선별할 전략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증권주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8도 선까지 내려가 매우 춥고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구 5도 등 강원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한편 이 추위가 주춤하니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 강원 영동과 경남,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대기가 건조하기까지 하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전라도와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요.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내외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3도로 춥고요. 낮 기온은 광주 4도, 부산 6도까지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